처음엔 주말만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아프시다는데 며느리로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말은 월요일이 되었고 월요일은 제 삶 전체를 잠식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아버님 돌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을 빌리지도 않고 제 노후를 꺼내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엔 약을 챙기고 저녁엔 죽을 끓이고 새벽엔 물을 떠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봉투 안에는 신청서가 들어 있었고 아버님은 제게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 아주버님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번 달부터 적금도 같이 쓰자. 6년 동안 모았던 제 노후 적금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참음이 미덕이 되는 순간은 있지만 참음이 내 삶을 통째로 빼앗게 두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포기라는 거려. 오늘은 노후 적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일 내내 회사에서 서류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뛰어와 밥을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래도 우리 둘의 집은 안전하다고 믿었죠. 결혼한 지 6년, 아직 아이는 없었고 대신 노후 적금을 꼬박꼬박 넣어왔습니다. 제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그 돈이 제가 쌓아 올린 유일한 안전망이었습니다. 언젠가 나이가 들면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날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받더니 제게로 수화기를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만 아버님을 모시자고요. 병원 다녀오셨는데 혼자 계시기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건 늘 제 몫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님이 작은 가방을 들고 서 계셨고 바로 뒤에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은 안 오셨어요? 아버님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있지. 나는 여기서 있을 거야. 남편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그냥 주말만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이 넷이 되자 숟가락 소리도 무거워졌습니다. 아버님은 반찬을 툭툭 밀어놓고는 말했습니다. 며느리 약은 제때 챙겨줘야 한다. 아주버님은 주말 동안만 도울 거라고 했고 형님은 부엌을 한번 둘러보며 살림이 깔끔하다고 말했습니다. 칭찬이었지만 제자리까지 점검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님은 안방을 당연하다는 듯 차지했고 남편은 저를 거실로 끌고 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참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님이 안방에서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란다. 저는 달력에 표시해둔 월요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침 이 집이 제 집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이 왔는데도 아버님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출근하며 말했죠. 여보, 이번 주만 버티자. 이번 주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아침엔 약을 챙기고 점심엔 병원 예약을 잡고 저녁엔 죽을 끓였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그릇을 내려놓으면 숟가락을 탁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싱겁다. 짜다. 대충 하지 마라. 회사에 전화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화장실 문을 못 여신다는 경비실 연락이었죠. 저는 회의 중이었지만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님은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늦었네. 밥은 언제 주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넘어질 뻔한 사람이 아니라 심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녁마다 들렀다가 반찬만 싸들고 갔습니다. 형님은 한 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원래 며느리가 챙겨야 마음이 편하대.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은 제 옷장 문을 열어 이불을 꺼내라고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바닥은 안 된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새벽에 기침 소리에 깨면 물을 떠들였고 다시 눕는 순간 알람이 울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님 모실 계획을 나랑 상의했어?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하잖아. 저는 그 말이 제 인생을 접수하는 도장처럼 들렸습니다. 장 보러 나가면 아버님이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내 기저귀도 사와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네 마트 직원이 웃으며 봉투를 건넸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산했습니다. 집에 오면 아주버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이랑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정산이라는 말이 제겐 없었습니다. 돈도 시간도 잠도 전부 제 것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아버님 방 서랍에서 낯선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봉투를 집어들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봉투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이어질지.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봉투엔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고 안에는 신청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대신할 수 있다는 안내문도 함께였죠.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버님 통장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제 이름이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아버님은 저를 부르더니 시키듯 말했습니다. 며느리, 도장 좀 찍어라. 나는 지금 움직이기 힘들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뭔데요? 아버님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냥 서류야. 내가 처리하면 편하잖아. 남편이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여보, 아버님 병원비랑 생활비도 정리해야 하니까.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생활비라는 말이 이렇게 넓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도장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확인하고 할게요 라고 말했죠. 아버님은 입을 비틀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집이 세면 집안이 시끄럽다. 그 말에 남편이 저를 흘끔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늘 저에게만 조용히 하라는 눈빛.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앱을 열어 적금 계좌를 바라봤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제 노후 적금이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상상을 하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지 그들은 알까요? 한 달에 30만 원씩 6년을 모았습니다. 그 돈이 제겐 버팀목이었습니다. 새벽에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아주버님 이름이 떠 있었고 메시지 한 줄이 보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적금도 같이 쓰자. 저는 그 문장을 본 순간 봉투가 왜 제 이름을 찾아온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남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남자다. 내 집 돈은 내가 쓰는 거야. 며느리 돈도 결국 식구 돈이지. 남편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 두 글자가 제 목을 조였습니다. 저는 주전자 손잡이를 놓치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사 점심시간에 은행 상담 예약을 눌렀습니다. 이제는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은행 상담을 다녀온 날 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제 신분증 사본이 올라가 있었고 그 옆엔 제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꺼냈는지 너무 분명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왜 꺼냈어?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서류 처리하려면 필요하대. 잠깐만 쓰자. 잠깐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은 몇 번이면 끝나는 거야? 남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발 지금은 싸우지 말자. 아버님 기분 상하면 더 힘들어져. 저는 그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은 밥상을 받자마자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병원비가 밀렸단다. 내일 은행 가서 해결해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아주버님도 같이 상의하셔야죠. 아버님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은 애들 학원비가 있잖아. 너희가 젊으니 너희가 해라.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쩍 갈라졌습니다. 젊은이 해라. 그 말은 결국 너는 쓰이는 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통장과 적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공백을 발견했습니다. 제 자유적금에서 120만 원이 빠져나가 아주버님에게 이체돼 있었습니다. 제가 결산회의 중이던 평일 오후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형이 급하대서 나중에 돌려준대.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일 은행 거래 기록부터 떼어올게. 남편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 아버님 들으시면 난리나. 그 말에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그는 제 편이 아니라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거래 내역을 출력해주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보니 120만 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여러 차례로 나눠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수취인은 전부 아주버님 계좌였습니다. 저는 멍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누가 내 집에서 내 돈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 이거 설명해. 남편은 종이를 훑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간병비가 계속 나오잖아. 형도 여유가 없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병비는 당신이 상의해서 내는 거야. 내 통장 몰래 쓰는 게 아니고.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몰래가 아니라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거야.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지팡이를 짚고 나오더니 종이를 제 손에서 낚아챘습니다. 며느리, 돈 얘기 그만해라. 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난이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돈은 제 노후 적금이 들어갈 통장입니다. 저는 나중을 위해 모으는 돈이에요. 아버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노후는 우리 아들이 책임진다. 그러니 지금은 집안부터 살려야지.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책임진다는 말은 내 돈을 마음대로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님 아프시잖아. 조금만 희생하면 돼. 저는 그 순간 그들이 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해두고 통보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 서랍에서 제 노후 적금 해지 신청서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서명 옆엔 제가 쓰지도 않는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접수 날짜는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가슴 안쪽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먼저 움직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적금과 통장, 자동이체를 전부 제 휴대폰 인증으로만 가능하게 바꿔주세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신청하신 이력이 있어서요. 저는 웃지도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체 한도를 낮추고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하나씩 눌렀습니다. 그 과정이 이상하게도 제 숨을 되돌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주민센터에 들러 전입 관련 서류 안내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명의로 대출이나 보증이 들어갔을까봐 신용조회도 신청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는 말에 그제야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아버님 약 시간인데.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일 있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지금 가족이 먼저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채찍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은 저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내일 은행 같이 가자. 도장 챙겨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더 이상 제 이름으로 서류 안 합니다. 아버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남편도 제 앞을 막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까지 해? 저는 오래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내 돈을 마음대로 쓰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버님 간병도 당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뭐 할 건데?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 오늘부터 따로 살 거야. 저는 미리 챙겨둔 작은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 사본과 서류, 인감, 여권까지 한 곳에 넣어둔 가방이었습니다. 미련이 없었다면 준비도 없었겠죠. 그날 밤 저는 회사 근처 원룸텔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만이라도 숨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그날 밤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에 남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디가? 저는 가방 지퍼를 끝까지 올리며 말했습니다. 잠깐 나가는 게 아니야. 당신들이 말하던 잠깐은 늘 내게만 길었으니까.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문 나서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은 제 월급과 제 시간으로 지켜온 곳입니다. 아버님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흔들어.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흔든 건 제가 아니라 제 돈을 꺼내 쓴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저는 팔을 뺐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집안에서 나는 더는 며느리 역할을 못해. 저는 현관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 통장과 서류에 다시 손 떼면 그땐 나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버님은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고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오늘 안에 돌려주세요. 아주버님은 웃었습니다. 가족인데.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더더욱 내 허락을 받아야죠. 120만 원, 그리고 2달 동안 빠져나간 돈 전부요. 형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까짓 돈 가지고.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까짓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제 노후 바닥이에요. 저는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아니면 내일 기록 들고 상담받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방에 불을 켰습니다. 낯선 방인데도 마음이 더 안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숨을 제 속도로 쉬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여전히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금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계좌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들이 제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남은 금액도 목록으로 정리해 문자로 보냈습니다. 분할로라도 갚으세요. 더는 제 돈을 손대지 마세요. 회사에 도착하니 동료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말라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면서 처음으로 제 편이 됐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작은 방에 돌아와 밥을 해 먹었습니다. 반찬은 간단했고 설거지도 금방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도 제 숟가락 소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화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요. 저는 통장 앱을 열고 자동이체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노후 적금 그리고 제 이름으로만 움직이는 생활비 통장. 숫자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간병은 결국 아주버님 집으로 옮겨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책임질 사람이 지는 거니까요. 밤이 깊어질 때 저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 앞에서 제 돈을 내어주지 않을 만큼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제 노후를 꺼내주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주말이 되자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예전엔 주말이 간병 일정표였지만 이제는 제가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책 한 권을 빌려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잣말처럼 했습니다. 내 삶은 내 손에 있다. 다음 날 아침 입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들이 제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동료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말라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면서 처음으로 제 편이 됐어요. 퇴근 후 저는 작은 방에 돌아와 밥을 해 먹었습니다. 반찬은 간단했고 설거지도 금방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도 제 숟가락 소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 앱을 열고 자동이체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노후 적금 그리고 제 이름으로만 움직이는 생활비 통장. 숫자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 앞에서 제 돈을 내어주지 않을 만큼은 단단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예전엔 간병 일정표였지만 이제는 제가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책 한 권을 빌려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잣말처럼 했습니다. 내 삶은 내 손에 있다.